도치라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교화하고 내 스스로를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원상이고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도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덕치라는 건데, 덕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덕이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도가 실행되면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서 말한 그 도를 행하면은 덕화가 나타나서 민중이 그 마음의 덕에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덕치인데, 이것이 이제 덕으로 다스리는 거고, 덕으로 하는 교화는 인정과 덕화로 교화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이제 인심을 잘 파악해서 개인의 세정은 잘 보살펴주며 촉 없는 마음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교화가 덕치의 교화다. 마지막으로 취교에도 마지막은 정치인인데, 정치라는 것은 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함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전에서는 법의 위엄과 사체의 경위로 민중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사체라는 것은 일의 이치와 정황을 말합니다. 일의 이치와 정황.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정치의 교화는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하는 겁니다. 규칙과 방편. 과거에는 주로 천하 다스리는 도로서 평천하에 이르게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천하 다스리는 도, 천하 다스리는 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라고 했어요. 정치. 정선종사님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렸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그러니까 도치와 덕치로서 근본을 삼고, 그 다음에 천하 다스리는 도,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예요. 정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치와 정치를 채로 삼고 정치를 용으로 삼아서 이제 미래는 이용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하나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이 세 가지 도치와 덕치와 정치가 서로 아울러서 갈 것이다. 오늘은 세전 제6장 국가 중 국민의 도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국민의 도 원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모든 국민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나라가 흥성하고 민중이 행복을 얻으려니와, 만일 그 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쇠망할 것이요 그 민중은 불행을 면치 못하나니라. 국민의 도는 첫째, 국법을 존중함이니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법을 엄정하게 지키며 정당하게 복종할 것이요, 둘째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함이니 교육과 경제와 국방과 근로 등에 관한 모든 의무를 국민이 다 같이 이행할 것이요, 셋째는 직업 영역 안에서 본공함이니 모든 국민이 각자의 직업 영역 안에서 항상 자리이타와 본공정신으로서 활동하여 자기의 생활을 건실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라의 생산과 문화에도 본공이 되게 할 것이요, 넷째는 합심단결이니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삿된 욕심과 삿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크게 뭉치어 나아갈 것이니라. 국민의 도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국민의 도 첫째는 국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법 정신을 말하는 거고 또 법률 보훈을 실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의 수필 법문을 보면은 법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 법과 율로 나눠서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은 권선의 의미를, 율은 징악의 의미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선을 권장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악을 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권선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징악 기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권선 기관은 행정 기관이다. 예. 그리고 징악 기관은 사법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법률, 법은 권선, 율은 징악. 그래서 이 권선 기관으로는 행정기관, 예, 선을 권장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징악 기관은 사법 기관, 악을 벌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전을 봐도 이 권선의 법문이 있고 징악의 법문이 있죠. 권선의 법문은 뭘까요? 권선의 법문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설송요론, 네, 권장하고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징악의 법문은 계문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계문은 이제 범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권장하고 이거는 경계하는 거. 예.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률의 조금 대종사님이 바라본 법률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본다면은 한국의 문학 작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법의식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을까 한다면은 이어령 선생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문학 작품 속에 있는 한국인의 법의식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합리적이었으면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동적, 네, 부정적, 소극적, 비합리적.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법이 대표적으로 흥부전이 있잖아요. 흥부전. 흥부전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이 돼요? 첫 번째 보면 흥부가 부자를 대신해서 곤장을 맞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법이에요? 예?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우리한테 대신 감옥 가서 살고 오라 그러면 살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춘향전. 춘향전은 또 어때요? 변사또가 아주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서 귀감이 됐나요? 예. 춘향전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양반이나 권세 가진 사람의 권위주의 배경 아래 법의 횡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예, 마음대로 불러다가 마음대로 혼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춘향전의 주인공의 내면을 본다고 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준다. 예. 법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근데 외국의 작품은 어떨까요? 반대로. 자, 이랬습니다. 춘향전과 흥부전은 법의 비합리적인 거,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베니스의 상인 보면 어때요?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그 포샤의 재판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 의식이 표출이 되죠. 나중에서 통쾌하잖아요. 예.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결말 보면은 통쾌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문학 작품 속에도 법에 대한 비합리성, 소극적, 수동성, 부정성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고 현재까지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법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법과 공권력을 생각하면은 그동안 드라마나 매체들을 통해서 인제 스며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법하고 공권력 한다면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법은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대종사님께서는 교리에서 사언을 말씀하셨고 사언 중에 법률론을 말씀하실 정도로 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전 법률 보훈의 조목을 보면은 조목마다 이렇게 나오죠. 배워 행할 것이요. 배워 행할 것이요. 배워 행할 것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국가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배은이다. 예. 배워 행할 것이오니까. 일단 모르는 것도 국가에 대한 법을 모르는 것도 배은인 거예요. 알아야지 행하죠. 그리고 상시홍영 주의사항 3조에는 뭐가 나와 있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은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법규도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법규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연습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법규 연습. 예. 법규를 알 것이요라고 안 했거든요.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르는 것 법을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 예. 법규를 연습도 상시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원불교의 교도라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원불교 교훈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헌법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헌법 1조 영화에서도 나왔죠. 네. 대한민국은 두 조항으로 돼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은 제가 보기에는 외우지는 못해도 읽어는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불교 교도라면은 원불교 교헌 1조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고시를 보시는 교무님들은 한 번씩은 공부하지만은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해본 분들은 알 수도 있겠죠. 원불교 교헌 1조는 원불교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한다. 이게 1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국민의도 1조를 첫 번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원불교에 대한 규범의 모체가 되는 원불교 교훈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성을 얘기했다면은 정산종사님은 국법을 존중하는 것, 두 번째는 법 준수에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 번, 예. 그러니까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것에 예외가 없다.
영조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영조 임금을 호위해서 성균관으로 행차했을 때 이 훈련대장의 말이, 이제 훈련대장이라면 뭐 임금을 경호하는 직책이겠죠. 대장의 말이 무엇을 놀랐는지 막 날뛰었어요. 그래서 날뛰어서 하마비 앞을 그대로 지나쳤어요. 근데 이제 하마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현의 신의를 받드는 의미에서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누구나 말에서 내려서 경건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을 타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당시 성균관의 책임자였던 서유망이 크게 화를 노하면서 훈련대장을 불러다가 하인들의 방에 가뒀습니다. 임금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행차를 호위할 훈련대장이 갇혀 있으니까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도승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도승지를 서유망에게 보내서 훈련대장의 죄를 나중에 묻기로 하고 우선 석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유망은 정색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비록 어명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자를 놓아 보낸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그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급해진 임금 영조는 이 서유망의 당숙이며 당시 좌의정이던 서수매를 보내서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유망이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때 서유망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소신이 법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관직을 내놓겠습니다. 이 말을 영조가 듣고 나서 깨친 바가 있어서 호위대장, 훈련대장 없이 궁으로 돌아가서 즉시 서유망을 관직을 1계급 특진을 시키도록 합니다. 임금 앞에서도 준법의 원칙을 지킨 서유망의 정신은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되고, 특히 지도자의 위치나 그리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국민의 도, 두 번째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때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이 그리고 국가의 적절한 대응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발전하거나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전에서 본다면은 치교의 도와 국민의 도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지 나라가 잘 운영이 되고 또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국민의 의무와 권리의 조화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로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국민의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기도 하고, 의료인들이 부족하거나 국가가 역량이 안 돼서 치료를 못 받아서 환자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잘 대응을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국가가 잘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닥치고 보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되니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그 의무는 보통 법에 규정되어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종교 집회 자제와 사회적 거리 유지를 당부하는 정부의 요청에 부응해서 2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법회를 휴회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도 3월부터 온라인 법회와 온라인 수요 공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국가의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이슈가 되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자가격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소수의 국민이 이를 어겨서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자가격리 기간 중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으며 또 몇몇 국민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보고 놀란 일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발레 학원 강사가 3월 초에 해외 발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 고등학교 제자들을 데리고 3명과 함께 유럽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유럽에 확산하면서 발레 시험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호텔 안에서만 머무르고 일정을 변경해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한 이 A씨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그 강사분의 아버님이 준비한 차, 아버님은 차만 놓고 가셨어요. 예, 그것도 적절하지 않게 해서 아버님한테 차만 놓고 가서 그 차만 놓고 가셨고 그 아버님의 차를 타고 다 집이 각각이었어요. 근데 각각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 학원 강사 A씨의 제자인 B씨의 부모님의 친척 집이 시골에 있었습니다. 완전 격리하기 좋은 그 집을 빌려서 그 전원주택을 빌려서 거기에서 격리를 시작한 겁니다. 격리를 하기 전에 또 그 가족들은 거기를 다 소독하고 음식도 비치게 넣고 해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지내고 그 다음날 그 4명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 강사만 양성이 나왔고 제자 3명은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격리를 잘했으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많은 다수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금강산을 둘러보고 1930년 6월 한 법문인 금강현세계 조선갱조선 어변성령이라는 법문이 요새 많이 떠올랐습니다. 금강이 세계에 드러나는 날 조선이 다시 태어난다. 즉 물고기가 용이 된다. 이런 뜻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신심이 부족하고 안목이 없어서 사실 이 이야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리고 의료진들의 높은 수준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고 도덕의 부모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종교가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종교인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했지만은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찾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의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잘 행사하고 의무도 잘 이행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균형감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도 세 번째는 직업 영역 안에서의 봉공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몇 번을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을까? 적절한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종교에서는 희생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종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종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희생과 봉사. 그래서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자리이타와 직업 영역 안에서의 봉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봉공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봉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 활동하는 것이 봉공이 될 수 있다. 택배기사가 한국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기사에서 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사재기 열풍이 불었는데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배송 시스템 덕분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최근에는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택배기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직업 영역 안에서의 봉공과 자리이타의 정신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우리 사이에 큰 도움을 제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이 아니라면은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남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희생 정신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봉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의 도를 내 직업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포보훈의 길이고 국민의 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이것은 국민의 도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국민의 모범이 된다고 한다면은 직업 영역 안에서의 봉공이 직업 영역 밖에서의 봉공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한 걸음 더 의식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타가 곧 자리다.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깨달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자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네팔 지방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걸어가는데 방향이 같은 여행자가 있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이 없는 산비탈에서 눈 위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선다싱이 동행하는 여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근데 그 동행자는 이랬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누굴 도와준단 말이요. 화를 내면서 먼저 갔습니다.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서 너무나 추운 날씨였는데 그 사람을 등에 업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그 열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열이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해져서 그 사람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누가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놓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을 위했던 것인데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곧 이타가 자리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직업 영역 안에서 본공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은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공부인이 된다면은 우리 국민의 도를 넘어서서 더 국민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도 네 번째는 마지막 합심 단결입니다. 해방 이후에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는 소련이 서로 자기의 세력들을 이 한국에 심어서 조종하기 위해서 서로 나라가 좌우로 극한 대립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권력을 차지하려고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다투고 있을 때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정산 종사님께서는 1945년 10월 건국론을 발표하십니다. 건국론의 요지는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국론의 핵심은 이론주의이고 이론주의는 곧 세계주의며 공화제도와 중도 정치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도움편 33장에 세계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계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계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나 가족주의, 단체주의, 국가주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본의로 해서 그 강령하에 이 모든 주의를 잘 운영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주의의 핵심은 모든 10개의 사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사상이 10개 그대로 잘 조화롭게 서로 공존하는 것이 세계주의입니다. 그것이 정산 종사님 말씀하신 세계주의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합심 단결이 되겠죠. 더 크게 봐서는.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는 건국론에서 이 합심 단결, 이 세계주의를 가로막는 마음 심중의 장벽이 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마음의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장벽 1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의 장벽 10가지가 비록 1945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의 마음과 한번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주의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해서 서로 좋아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요즘 많이 있는 확증 편향. 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각자의 명예와 아상에 사로잡혀 사기존인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사기존인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불같은 정권 야욕의 침묵, 정신을 잃고 빠져서 대의 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했을 때 국민한테 인기가 있고 무엇을 했을 때 한 표를 더 얻을 수 있느냐로 정치가 많이 가고 있죠. 선동정치, 인기정치. 예. 그 핵심에는 정권야욕. 네 번째는 그에 따라 시기와 투쟁을 일으키며 강교한 수단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것이요. 요즘 정치인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가짜 뉴스와 잘못된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정부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빠져 있죠. 다섯 번째, 사체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일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사체라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상황인데 우리가 원불교인 같으면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중심으로 해서 공정한 비판력을 상실했다. 정산 종사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성과 파벌관념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선거 때를 보면은 이 학연 지연이 아직도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죠. 1945년도에 말씀하신 건데 지금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7번째는 남의 세가를 적발하고 사염과 수건을 생각하여 널리 포용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요. 남의 세가라는 것은 아주 작은 과실을 끝까지 캐내고, 사염, 사적인 원한 관계를 가지고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그 사람이 원한 관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옳은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하고 원한 관계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조그만 그 흠집 내기, 지금 말하면 흠집 내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8번째는 사심과 이욕이 앞을 서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독립에 대한 정성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극복이 핵심인데 사적인 이욕이 앞서면은 이 코로나 사태 극복보다는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 마스크 사재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9번째는 그에 따라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은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강경한 수단을 쓰거나 잘못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선동정치, 인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상에 말한 바 그 장벽만 타파한다면 단결은 장이 될 것이다. 반성하는 모습이 나약한 모습은 아닌데, 우리의 뭐 모든 정치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참 반성하거나 사죄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를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좀 더 지도자다운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반성 없는 것이 우리의 단결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선 종사님의 건국론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대종사님은 말씀하신 마음의 장벽은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불지품 20장에 보면은 마음의 장벽을 가진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지품 20장은 대종사님께서 조성광과 전은광 선진을 데리고 남중리 산책을 하는데 옆 길가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성광 선진님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교당으로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혼내시죠. 교당과 소나무가 교당을 떠나지 않고 교당이 소나무를 떠나지 않는데 기어이 소나무를 옮겨서 교당에 옮겨서 심으려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당주의에 갇힌 거잖아요. 나가서 보면 되는 건데 교당으로 좋은 것을 가져오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마음의 장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지 우주의 본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실식품 7장에는 이게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창부, 화류교에 종사하던 분들이 입교해서 교당에 내용하니까 좌우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의 대의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내치면은 종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네가 더 제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딱 던지세요. 마음의 장벽이잖아요. 청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청정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나요? 불성에? 없는 건데 스스로 내가 나누는 거예요. 청정한 사람과 청정하지 못한 사람. 그럼 단합이 안 되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나누는 순간 단합은 깨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시품 5장에 어떠한 제자가 성격이 아주 거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제자를 내쫓자라는 회의를 합니다. 100년을 옆에 두어도 우리 교단의 이익이 별로 안 될 것이다. 도량의 품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자라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사회로 가는 것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 도량만 깨끗하게 하고 사회는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선한 착한 사람만 상대할 것이냐? 그렇다면 종교의 본분이 뭐냐?
이것은 사회와 도량을 따라 보는 것이다. 우리 도량만 깨끗하고 그럼 사회는 진흙탕으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 사회와 도량이 둘이 아닌데 사회의 부정이 도량의 부정이고 도량의 부정이 사회의 부정인데 왜 도량과 사회를 나눠 보느냐? 그러니까 벌써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타파시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예. 도량을 벗어나도 대종사님한테는 도량과 사회의 간격이 없으신 거예요. 다 내 도량인 거예요.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합심 단결이 잘 됩니다.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가, 가족주의보다는 단체주의가, 단체주의보다는 국가주의가, 국가주의보다는 세계주의가, 세계주의보다는 이론주의가 합심 단결을 잘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나누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합심이 되는 거예요. 합심하자는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대방과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죠. 오늘 국민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 안에서 봉공하고 합심 단결로 국민의 도를 실천해서 좋은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